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자,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제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 기술. 첫 번째 파트에서는 트렌드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아파트가 올라갈 때는 어떤 경우에 올라가는가? 내려갈 때는 어떤 경우에 내려가는가? 김인만이가 2026년 오른데 내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변수는 생각하니까 기님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럴 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집값은 올라가는구나. 수요에 자극을 주는구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보면서 이런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릴 때는 이럴 때 내리는구나. 집주인들이 이 소중한 나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달린 집을 어떤 경우에 파는구나.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구나. 리스크 관리가 해야겠구나. 이런 어떤 정보를 흡수를 해서 나만의 어떤 뼈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2026년에 오른데 내린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2026년에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집값이 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2026년에 서울 아파트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예상치 못하는 변수도 생길 수도 있다. 그 예상치 못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고요. 2025년 부동산 정책, 2026년 부동산 정책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이 그림이 뭔가요? 자,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상한선, 하한선이 있죠. 상한선은 주택가격 상한선, 정부가 생각하는. 하한선은 주택가격 하한선인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아마 상한선은 주간 변동률이 0.3%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한선도 마이너스 0.3%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0.3%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긴장을 하게 되고 정책을 준비합니다. 물론 0.3%라고 해서 바로 정책이 나오지는 않는데 준비는 하고요. 많게는 구별로 0.9% 이렇게 가면 무조건 정책이 나옵니다. 근데 상한 기준선, 정부가 생각하는 상한 기준선을 넘게 되면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과열이라고 판단하고 규제를 강화합니다. 수요 억제 눌러야 되겠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왜 올라가면 안 될까요? 집값이 과열되고 올라가게 되면 민심이 안 좋아집니다. 내 집 마련 못하시는 우리 서민들은 또 포모 현상,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리하게 자금력이 안 되는데 막 연끌해서 또 집을 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또 조정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들어옵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상한선, 하한선 사이에 중간 정도, 집값이 찰랑찰랑 인플레이션 정도 조금씩 그냥 약간씩 움직여주는 게 정부가 바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내려갈 때는 또 쭉 내려가요. 왜? 내려갈 때는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집주인들이 급매로 던지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들도 안 삽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올라갈 때 사고 싶지 내려갈 때는 또 안 삽니다. 참 신기하죠. 또 집주인들도 그렇게 안 팔려고 하다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한순간에 쭉 떨어집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떨어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렸으니까 집값이 떨어져야 안정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일단 세수가 감소하고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잖아요. 대출해 준 게 다 부실 채권이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부실 채권이 되니까 금융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역전세도 생기고. 왜?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전세를 못 돌려주는 역전세도 생기게 되고, 그럼 소비도 줄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차를 바꾸고 누가 외식을 합니까? 소비도 침체가 되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게 되고, 이삿짐 업체들도 이사를 안 하게 되면 망하고, 가전시장, 우리 이사할 때 가전제품들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잖아요. 다 장사가 안 됩니다. 연쇄 도미노처럼 짱짱짱짱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떨어지면은 정부는 또 규제를 풀어서 부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 시켜주지도 않지만 하기도 싫습니다. 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이거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문제 규제해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또 문제 규제 풀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집값은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제가 앞서서 약간 힌트를 좀 주긴 했습니다. 왜 집값 많이 올랐는데 왜 안 떨어뜨리느냐,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률 안정,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 사이 찰랑찰랑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부동산원 상승률을 보게 되면 한 0.1% 이하, 0.05, 0.02 이 정도 상승률이 정부가 원하는 거고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0.05%가 나오면 정부는 안정이다 라고 해서 한숨 쉬고 신경을 안 쓰는데, 무주택자들은 무슨 소리야, 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집값은 하락, 이제 상승률 안정이 정부가 바라는 거고, 무주택자들은 집값 하락입니다. 집값 하락은 이제 쉽지 않아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규제를 풉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5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정책은 땅땅땅 3번 발표가 됩니다. 627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11호 또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또 11월 말에 뭐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의 공급 대책이 뭐 살짝 나왔고요. 12월에 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대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3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12월에 공급 대책이 나오더라도 97 공급 대책의 연장이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627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그러면 대출 규제는 LTV, DSR이 있거든요. LTV는 집값 대비 얼마나, 담보대출 인정 비율, LTV가 50%면 집값이 10억이면 5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데, 거기에 DSR이라는 게 있죠. 총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하는데, 5억이 대출이 나오더라도 LTV가 50%임에도 불구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걸리게 되면 너는 연봉이 없네? 5억이 아니라 1억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LTV로 집값 대비 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정하고, DSR로 소득 대비 이중 대출 규제를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LTV, DSR 매우 좋습니다. 가계부채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매우 좋은데, 627 대책에서는 좀 더 나갔어요. 수도권 전 지역이나 또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6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억인데 30억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연봉이 10억인데 사려고 해도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게 좀 너무하긴 하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DSR로 능력 되는 사람만 대출 받아라고 했는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6억으로 잘라버렸고요. 6억으로 자르는 거에 플러스 6개월 내 기존 주택 팔아야 되고요. 6개월 내 전입신고까지 해야 되니까 거의 토지거래가구역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강화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세난이 발생하는 빈미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좀 한도를 축소했고요. 생활안정자금도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7, 8월이 좀 안정이 되다가 9월이 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97 공급 대책인데, 이 공급 대책입니다. 뭘 하냐면 수도권에 135만 호, 5년 내에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서울은 33만 4천 호를 착공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느낌이 안 옵니다. 135만 호? 이게 얼마야? 느낌이 안 오고요. 아시는 분은 압니다.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입니다. 분당 신도시를 13개를
임기 5년 내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느낌이 안 옵니다. 3기 신도시가 진행 중이죠. 물론 3기 신도시 합니다. 한 3기 신도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속도가 빠른 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나머지 3기 신도시들도 더 있는데 요 5개가 제일 빠르고요. 요거 물량이 17만 5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135만 원 하려면 도대체 몇 개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쳐도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야, 97 공급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 40%로 원래 50이었거든요. 70에서 50으로 줄어드는데 40으로 더 강화하겠다.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LTV 제로로 하겠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이제 이상 반응을 합니다. 야, 이거 조만간 규제 나오겠다. 규제 나오기 전에 사자라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되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오릅니다. 난리가 나니까 11호 규제 대책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2026년 굵직굵직한 세 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보통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그래도 올라가면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구역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지역도 지역별로 핀셋 규제를 했는데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한 번에 다 묶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세금 중과세, 취득세, 양도세도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요. 물론 양도세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들어가죠. 뭐 양도세, 중과세도 들어가지. 막 여러 가지 규제들이 이제 날립니다. 특히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세를 끼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더 들어가죠.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까지만. 앞서서 제가 627 대책으로 6억까지 수도권 지역, 규제 지역은 6억까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만 대출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거의 폭탄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10명 중에 5명, 6명은 집을 못 사죠. 나머지 3명, 4명은 집을 산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구매 능력이 돼. 내가 자산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받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두 개가 거래가 되는데 그 한두 개가 신고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딜레마입니다, 이게. 도대체 집값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을 살 때는 어떻게? 먼저 구매 욕구라는 게 생깁니다. 집 사고 싶어. 사야 될 것 같아. 필요해. 사고 싶어. 욕구가 생기게 되면 구매 능력을 따지는데 구매 능력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기 자본. 두 번째는 대출. 세 번째는 전세. 전세도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대출이에요. 구매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자,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했죠. 6억까지만. 11호 대책 때도 물론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까지만 대출해준다라고 나왔고요. 전세 대출은 11호 대책 때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전세 끼고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기도 12곳까지. 물론 풍선 효과가 생겼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혜택을 받는데 본의 아니게 자 대출 규제했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하고 전세 규제했죠. 거기에 세무조사한다고 하니까 자기 자본은 또 97 대책에서 세무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구매 능력을 다 제한을 했습니다. 야, 구매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는데도 왜 집을 사지? 구매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고 싶은 것일까? 구매 욕구를 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저성장으로 갑니다. 저성장 장기 침체의 길목입니다.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죠. 서울 집값은 올라가는데 지방의 자산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은 인구 유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고 있죠. 양질 일자리도 없습니다. 산업 경쟁력도 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산 가치가 또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옵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신 외지인 비중이 26%가 넘는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외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거래가 돼도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 외지인들이 26%니까 더 자극을 주는 거고요. 유동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만 모으신 분들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정부는 또는 일부 분들은 이거를 투기라고 간주합니다. 투기 세력, 투기라고 간주해서 규제를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집 하나 사는 걸 투기라고 간주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정책에 왜곡이 생깁니다. 내 집 마련 하나 하는데 나의 인생, 내 노후, 내 자녀를 위해서 집 하나 사겠다는데 이걸 투기로 간주해서 규제를 한다?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내가 집이 2채가 있는데 3채, 4채를 늘려. 이거는 투자죠. 좋게 말하면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투기는 뭡니까? 진짜 투기는 무자본 갭 투자 같은 걸 여러 채 해가지고 세입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여차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무자본 갭 투자 또는 어떤 위장 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집값 띄우기 이런 게 저는 진짜 투기지. 아니 불안하고 이제는 집 하나 사야겠다고 집 한 채 사는 사람을 투기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규제해버리게 되면 시장은 공감을 못하니까요. 시장이 무슨 공감을 합니까? 나는 투기를 안 했는데. 나는 투기를 안 했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정책이 어떤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투기 안 했으니까. 집 하나 샀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옛날처럼 다주택자들이 없거든요. 정부도 당황하는 겁니다. 1주택자들인데 1주택자들이 집을 사요. 규제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문재인 정부 때는 집을 여러 채를 산 사람들을 투기로 간주해서 다주택자들은 규제하고 무주택자들은 규제를 안 했는데 많이 풀어졌죠. 지금은 1주택자들만 사다 보니까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게 대출 많이 받으면 투기잖아 라고 해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고요. 왜 전세 끼고 사? 네가 입주해야지 라고 해서 전세 대출 규제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규제가 왜곡이 생기면서 역설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도 못 잡는 이런 왜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35만 원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을 못 잡는 이유는 제가 앞서서 말했죠. 공허한 메아리.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인데 5년 내에 분당 신도시 13개를 무슨 수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5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17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2018년에 발표해서 아직도 쩔쩔매고 있는데 135만 원을 어떻게 착공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약발이 안 먹히는 거고요. 자,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죠. 그래서 2026년에 보게 되면 공공분양 2만 9천 호 하겠다고 하는데 이 중에 서울은 1,300개밖에 안 나옵니다. 1,300개도 강동구에 강일지구에 8월에 1,300개 나오고요. 경기도가 23,80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 평택고덕은 또 이게 미분양도 많고 물량도 많거든요. 물량 많은 곳에 더 물량이 나옵니다. 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도 어떤 경우라도 2016년에서 2028년까지는 입주 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우려하는 거고요. 정부는 이 우려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수요 과잉을 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병원, 주거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굳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방에서 직장 취직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지방 경쟁력 강화가 진정한 서울 수요 분산인데 이런 정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값이 떨어지려면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집주인은 매도자는 급매로 던지고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안 사면 됩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합을 해가지고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집 사지 말자.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민이 단합을 합니다. 집 사지 말자. 아무도 집 안 사면 집값 떨어집니다. 그래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급매로 던질 겁니다. 근데 이게 될까요? 이 단합은 안 됩니다. 왜? 게임 이론하고 똑같은데 게임 이론이 뭡니까? 왠지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나는 안 사고 있는 동안에 내 친구가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은 올라가죠? 그러면 나는 나중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내 친구가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겠다. 그래서 이 단합이 깨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집주인이 금매로 던질 때는 어떤 불확실성, 옛날을 보게 되면 1997년,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2년 반 정도 집값이 떨어졌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떨어졌고 2011년에서 2013년 2차 하락이 있었고 2022년 하반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또 한번 떨어졌습니다. 4번, 30년 동안 4번의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 6개월에서 한 3년? 2, 3년 정도 갔습니다. 회복이 될 때. 그러니까 3년 정도는 허리끈을 졸라매고 리스크 관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항상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 구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 2026년에도 수급 밸런스는 맞지 않죠. 분양가도 올라가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 같고 수요는 여전히 과잉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 뭐 AI 버블이 생겼다. 아니면 금리가 갑자기 또 막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100%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51% 확률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51% 확률이 미국의 AI 버블 터질 확률이 51%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되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점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에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남은 게 세금 규제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대출 규제, 금융 규제가 있고요. 지역 규제, 그러니까 토지거래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역 규제. 이미 나왔죠? 대출 규제는 6.27 대책 때, 지역 규제는 11.5 대책 때 나왔는데, 안 나온 게 뭐냐면 세금 규제입니다. 세금 규제가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무슨 트라우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진짜로 보유세를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올리고 세율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막 2배, 3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대선 때 표가 바뀌죠. 정권 교체가 됩니다. 현재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와 이거 집값은 못 잡고 표만 잡았구나 그러니까 표만 날아갔구나 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를 하게 되면 표가 날아가는데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으면 괜찮은데 집값은 못 잡고 표만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큽니다. 표는 날아가고 집값은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일단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유주택자들, 집 가진 사람들 표가 이탈을 합니다. 물론 10명 중에 한 7명은 그래도 나는 지지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3명 중에 아마 한 2명은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1명은 이탈표가 생겨서 다른 데를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는 내려서 팔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자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거래세를 내리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들 표가 또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주택이에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겠죠. 진짜 집 살 걸. 왜 집값은 올라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사가지고 엉터깨리 집을 사서 10억을 번 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정부가 세금을 한 4억은 거둬야 되는데 깎아줘서 2억만 거두겠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왜 4억을 거둬야지 왜 10억을 번 내 친구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라는 불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생기게 되고 거래세를 내게 되면 부자 감세가 생기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안정된다라는 확률이 과연 몇 %가 될까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의 딜레마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2026년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세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세법 개정이라든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인데 저는 2027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6.3 지방선거 앞두고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버리면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런 무리한 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뭐 얼마 세수가 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2027년 5월 9일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또 모르죠.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51% 확률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51%가 중요하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오를까? 종합부동산세 2026년에 종합부동산세는 2025년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025년 종부세 고지서 받아본 분들은 뭐 많이는 안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4년 상승분이 반영이 됐는데 2025년에 집값이 수도권 지역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6년에 고지서 받아본 분들은 30% 또는 그 이상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값 진짜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배 정도, 2026년 종부세는 2025년에 2배까지도 각오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어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인데 더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율을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살짝 올리는 방안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방향이 맞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고 양도세를 인하를 해서 결국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부담되는 거죠.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을까가 아마 2026년 부동산 정책을 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확률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51%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못한다에 51% 확률을 거는데 일단 좀 지켜보면서 2026년 부동산 시장 정책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구나. 결국 부동산 정책은 정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약간 정치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이해를 하려면 정치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설명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알면 세금을 올려도 세금을 내려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러지? 라는 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내 집만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구나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실질적인 오르는 아파트 오르는 기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시장 가치, 내재 가치 이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